오늘 모실 선생님은 간단합니다. 딱 한마디로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 한국 최고의 소설가 황석영 선생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작년부터인가 우리 익산에 정착하고 계시는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예, 뭐 정착은 아니고 지금 얹혀 있습니다. 아마 집필 활동 때문에 익산에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혹시 무슨 뭐 비밀이 아니라면은 예. 무슨 작품을 어떻게 쓰고 계시길래 익산에 머무르고 계시는지 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예. 글쎄요, 2017년에 내가 이제 자서전을 끝마쳤는데 그게 원고지 매수 6,000장짜리예요. 그래서 수인이라고. 그 이제 그게 한 10개국에 이제 이미 번역 계약이 돼서 외국에서도 이제 쏟아져 나올 텐데 그거를 쓰고 나서 그걸 참 내가 후회했어. 그 너무 일찍 했나? 죽기 전에 쓸 걸. 그 말하자면 그걸 딱 정리를 해 버리니까 일생이 딱 정리를 해 버린 것처럼 마치 뭐야 간이나 쓸개나 뭐 위장이나 이런 게 얼로 다 빠져 사라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방북할 때부터 내가 생각을 했으니까 지금 한 30년이 넘었나? 예. 그때 그 철도원 3대 얘기를 제가 그 영등포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어요. 이 영등포에 철도 공작창이 용산 철도 공작창이 있는데 그 철도 공작창 출신의 기관사를 평양 방문을 했을 땐 제가 만났어요. 그래서 뭐 그 얘기는 뭐 너무 길어지니까 그 3대 할아버지 그 자신 그리고 지 아들 그 3대 얘기를 소설로 한번 쓰겠다. 왜냐하면 한국 문학에 근대적 노동자의 부분이 빠져 있어요. 전부 농민이야. 예. 그 이건 뭐 일제 시대부터 지금까지 최근대까지 전부 농민 얘기만 쓰고 근대적 노동자에게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그 빨갱이로 봤기 때문에 노동자의 노동운동을 빨갱이로 봤기 때문에 그 부분이 빠져 있어. 그래서 그 부분을 내가 채워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리얼리즘 수법이 아닌 민담 같은 방식으로 노동자 할아버지 본인 손자 이 3대 얘기를 지금 쓰고 있는데 아마 내년 1월 말 2월 초면 끝날 것 같아요. 예. 제가 알기로 선생님은 70년에 등단을 하셨어요. 소위 말해서 지금 한 50년 됐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62년에 사상계 신인사가로 나왔는데 예. 그러고선 뭐 한 작품 한 두세 개 발표하다가 관뒀는데 뭐 군대 갔다 오고 뭐 전국 떠돌아다니고 70년대 다시 시작한 거죠. 예. 그러니까 98년에 이제 긴 노정을 끝내고 광주 항쟁이 80년이니까 제가 89년까지 98년까지니까 한 18년. 예, 18년 동안 뭐 전 세계를 떠돌고 이러다가 와서 이제 98년 이후 집필을 해서 지금까지 한 30권 썼죠. 그 전에 쓰신 거예요, 뭐죠? 예, 그 전에 쓴 것도 또 뭐 근데 있죠. 이렇게 하여튼 수많은 작품을 쓰셨는데 작가 입장에서 본다면은 단편이든 장편이든 옛날 거든 요즘 거든 전부 다 자기 새끼처럼 아깝겠지만은 그 수많은 작품에서 선생님께서 가장 아끼시는 이거야말로 황석영 작품에서 이것만은 빼놓을 수 없다는 건 뭘 꼽을 수 있을까요? 저는 신작에 늘 제일 좋고 그리고 지나간 건 잊어버립니다. 그게 제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 거죠. 세상의 것이고. 근데 선생님 이메일을 주고받다 보니까 선생님 이메일 아이디에 길산이 포함되어 예,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역시 선생님 아니. 장길산이다. 예, 그래 이제 그거 오해를 받는데 예. 물론 장길산을 내가 제 작품 중에서 아끼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우연인데 98년에 석방이 되고 났더니
세상이 달라졌어. 그래갖고 무슨 이메일이 그때 시작됐어요. 그 이메일 하는 방법을 내가 모르잖아요. 이 원고도 보내고 그러려면. 그래서 출판사에 있는 직원이 와서 그걸 깔아줬어요. 그 전에도 뭐 나는 사실 매킨토시 때부터 286 때부터 썼으니까 컴퓨터로 전 새로운 걸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는 전동타자. 그러니까 장길사는 손으로 썼어요. 그게 한 원고지 매수로 한 6만 장 정도 되는 분량. 10권짜리니까요. 네, 파지까지. 그래서 손이 아주 이게 병신이 됐어요. 이게 손이 막 휘어지고 손가락이 이제 그럴 정도여서 손으로 쓰는 게 너무 지겨워가지고 보니까 전동 타작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제일 처음이야. 그 다음에 좀 1년 있었더니 워드 프로세서가 나왔어요. 르모2라고 르모1, 르모2 그래갖고 LG에서 워드 프로세서가 나왔고 그리고 내가 방북했다가 베를린 망명했더니 전부 거기서 매킨토시를 쓰고 있더라고. 그래서 거기다가 아리아 한글 제일 처음에 나온 걸 깔아서 썼어요. 그러니까 그게 1989년이니까 어떻게 돼? 굉장히 오래전 얘기죠. 그랬는데 네. 그 출판사 직원이 그걸 깔아주면서 내 그 닉네임이라고 그래.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 이름을 지가 썼어. 그러니까 장길산이라고 쓰려고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등록을 해버렸대. 그래가지고 황가니까 황길산 그래서 H길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선생님은 신작이 역시 마음에 남는다. 예. 우리 이제 부모들이 막내에게한테 정을 갖듯이. 예. 그렇지만은 독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황석영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장길산이란 예. 말이에요. 예. 그래서 선생님 그래도 대표작이니까 장길산이 어떤 작품인가 간단하게 홍보 좀 해주시겠어요? 내가 그걸 32살에 시작해서 42살에 끝냈어요. 10년 동안. 그러니까 그때 뭐 장길산이라 그러면 한 60 넘은 양반이 쓰는 줄 알았대. 32살에 시작해서 42살에 끝냈어. 조선시대의 도둑의 얘기. 여러분 그냥 잠깐 얘기하면 장길산은 황해도의 광대로 태어나죠. 광대라는 건 뭐예요? 제주꾼이죠. 뭐 탈광대 탈 쓰고 춤도 추고 뭐 땅재주도 넘고 이제 이런 광대로 태어났는데 그래서 활동을 해서 나중에 일당을 모아서 산에 들어가서 산적 노릇을 했는데 거의 30여 년 동안 활동하는 동안 잡히질 않아요. 그래서 숙종 때인데 숙종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이놈이 잡혀야 내가 두 발을 뻗고 자겠다 이 정도야.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그 한양의 선비들하고 결탁해서 이제 말하자면 왕조를 뒤집을 이런 저기도 그 사건에도 연루가 돼요. 그러니까 광대에서 도적에서 그다음에 이제 상단을 만들어서 전국 각지에서 그 자기 부하들이 마상 노릇에 그러니까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상업자본하고도 이렇게 결탁이 돼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나중에 혁명가로 이러고서는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 그래서 이거를 내가 좀 써야겠다. 이게 딴 데는 자료가 없는데 4.19 이후에 한국 역사를 하던 소장파 학자들이 왕조장 중심이라든가 식민사관을 극복하기 위해서 민중 중심의 사료들을 뒤졌어요. 그러다가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정리가 안 돼 있는 여러 가지 자료를 봤어. 거기에 보면은 뭐 일례를 들면 의금부 추안 및 구간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으로 말하자면 중앙정보부 조서 아니면 검찰 조서 뭐 이런 거예요. 그 안에서 장길산 자료를 발견을 했어요. 그게 책으로 한 권 반 정도 되는 분량인데 굉장히 자료가 많습니다. 뭐 실록에도 나오고 다 나오지만 특히 그 자료가 굉장히 중요한 자료서. 근데 선생님 이제 소설가뿐만 아니라 이제 사회 운동에 많이 참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네. 사회 운동가 직함도 가지고 계시는데 또 그러시면서 소설만 쓴 게 아니라 보고서 양식, 르포르타주라 그러죠.
선생님 그 보고 문학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아마 광주 항쟁을 그린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저도 이걸 미국에서 봤어요. 그래서 광주 항쟁의 이제 참상이라고 할까요? 이걸 알게 됐는데 선생님 이제 그 쓰시게 된 동기가 광주 학살의 이 진실 참상을 빨리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걸 쓰신 거 아니에요? 그건 이제 소설이 아니라 보고 문학으로. 왜 선생님이 소설이 아니라 광주 항쟁에 대한 그 보고서를 써내셨는지. 우리는 분단돼 있잖아요. 예, 분단돼 있어가지고 북에는 이제 다른 국가가 이게 한 민족이지만 국기도 다르고 뭐 국가도 다르고 뭐 유엔에도 동시 가입돼서 다른 나라로 가입돼 있고 이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돼 있고 분단된 대한민국이 있는데 그래서 자주적으로 정말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했지만 그걸 사회과학 용어로 포스트 콜로니얼이라고 그럽니까? 예. 후기 식민지 노릇을 해온 거야. 요번에 일본하고 으르렁거리면서 보니까 그게 확실해졌어요. 아, 이게 후기 식민지 사회에 아직도 살고 있구나. 아, 이걸 극복하는 게 이제 시작이로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말하자면 후기 식민지 상태에서 또 이게 냉전 관리를 해야 되니까 강대국들이 그러니까 군부 독재를 밀어주고 이건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사우스 라틴 아메리카라든가 그다음에 동남아에서도 이게 아주 뭐 다른 나라와 똑같이 다 우리 같은 단계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1980년이 됐을 때에 오랫동안 독재를 해오던 독재자가 죽으니까 그때 드디어 민주화를 좀 해보겠다고 이제 기대를 했는데 신금과 이어서 또 다시 독재를 하니까 부딪힌 거죠. 그러니까 민주화 항쟁이 부딪혀서 피를 흘렸지만 그 결과로 87년 6월 항쟁을 통해서 형식적 민주주의를 갖추게 되었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지금 이 형식적 민주화 사회의 제도가 그때 생긴 거예요. 네, 그때 그런 피 속에서 그런 피의 덕분으로 우리가 민주주의를 쟁취했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2차 대전 이후에 전 세계에서 식민지가 됐던 나라, 남의 나라의 식민지가 됐던 나라에서 근대적인 산업화와 이 정도의 선진적 민주주의를 쟁취한 나라는 지구상에 우리밖에 없어요. 이게 대단한 일이죠. 근데 광주 항쟁과 관련해 가지고 선생님 보고서만 내신 게 아니고 유명한 노래 가사를 하나 쓰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작사자도 되시는 건데 임을 위한 행진곡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 노래 가사를 붙인 분이 선생님입니다. 예, 사실은 어떻게 그 노래 가사를 사실은 그걸 제작을 할 때에 이제 우리 집에서 했는데 후배들 모아놓고 했는데 다 여러 사람이 참여해야 되잖아요. 그럼 사건이 생겨도 여러 사람이 책임을 나누어서 분담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시인들 뭐 이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 시집을 다 갖다 놓고 뭐 김준태 시라든가 뭐 문병란의 시라든가 이런 걸 이렇게 동원을 하다가 보니까 백규환 선생이 그때 아마 YWCA 위장결혼 사건 때 잡혀가지고 고문을 당해서 지금도 아직 몸이 그때 무너지고 그 사람이 호랑이 같은 사람입니다. 아주 그 체력도 좋고 한 양반인데 그때 몸이 망가졌어. 그래서 살아나려고 강원도 어딘가 저 지포린가 어디 저 산속에 들어가서 요양을 했는데 겨울밤에 바람이 불면 전나무나 사철나무가 바람에 윙 하고 울잖아요. 그 전부 죽은 옛날 동지들이 자기를 부르는 것 같더래. 그래서 그걸 쓴 게 무슨 그 나무들이 산자야 날 따르라. 내가 먼저 갔지만 산자야 나를 잊지 마라. 뭐 이런 시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한 두세 줄 될 거야. 나중에 백 선생이 노래가 나온 뒤에 다시 시를 써서 비슷하게 쓰셨어. 그래서 하여튼 만들어 가지고 그걸 이제 녹음을 했는데 니밀의 행진곡은 여러분 핸드폰 그냥 치면 그냥 나옵니다. 그러면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게 사실은 아시아의 인터내셔널이에요. 옛날 20세기 초반에는 사회주의 운동을 하는 노동자들이라든가 세계의 지식인들 이런 사람들이 뭐 현장에서 또는 전장터에서도 부르고 그런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유명한 노래가 있죠. 인터내셔널이라는 건 말 그대로 만국의 노동자에 단결하라. 단결해서 자본가의 쇠사를 끊고 말이지. 우리의 해방된 그런 세상을 맞이하자. 뭐 이런 국제가라고 이제 돼 있는데 이 니밀의 행진곡은 민주주의의 상징이 돼서 뭐 최근까지도 뭐 홍콩에서 또 홍콩 현장에서도 불려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제 탓이 아니라 광주에서 말하자면 그런 피를 흘리고 그런 고귀한 희생을 한 분들의 정신이 아시아에 알려져 가지고 21세기 인터내셔널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선생님 오늘 우리 그 주제가 통일 문학입니다. 선생님 좀 가슴 아픈 부분을 건드리는지 몰라도 아니 뭐 가슴 아플 거 없죠. 선생님께서 89년도에 정부 허락을 받지 않고 북한을 방문하셨어요. 흔히 우리가 이제 불법 방북 또는 밀입북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감옥에도 다녀오셨고 망명 생활도 하셨고 그때 왜 북한에 가셨고 무슨 일 하셨어요? 80년 광주 이후에 그러니까 온 사회가 변합니다. 이거 냉전 이 상태로는 도저히 민주화가 한계다. 그리고 민주화를 억누르기는 게 국가보안법이니까 뭘 좀 해서 뭐 이렇게 좀 민주화 요구가 이렇게 차오르면 꼭 반공 사건이나 무슨 북한 간첩 사건 만들어서 조작해가지고 그걸로 쳐버리거든요. 조직 사건도 다 그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일상화하지 않으면 이 냉전 의식을 깨고 이걸 일상화하고 정면 대결하지 않으면 민주화 쟁취를 못한다. 심지어는 국민까지도 저렇게 군대를 시켜서 죽이고 이렇게 하지 않느냐. 뭐 길거리에서 저렇게 죽으나 어쨌든지 정면 돌파를 해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이제 얘기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죠. 북한 바로 알기 운동이라든가 뭐 등등 막 여러 가지 이제 북한 출판만을 그냥 내버리고 이제 이러면서 하죠. 그럴 즈음에 내가 광주 항쟁 그 기록을 쓰고 나서 사정 당국이 이제 말하자면 체포해서 재판하면 더 커질 거 아니에요, 문제가. 그래서 추방을 당합니다. 그래서 한 1년 동안 내가 그 독일 제3세계 문화제에 초청을 받아서 나간 김에 1년 동안을 돌아다니면서 광주 항쟁을 알리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때 내가 알았어. 이 우물한 개구리가 처음 밖에를 나갔는데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마음대로 가고 싶은 나라 여권 가지고 마음대로 가지만 그땐 여권도 마음대로 못 냈고 나가게 되면 중앙정보부 밑에 남산 올라가는데 지금 그 무슨 통일 뭐 있죠. 통협인가 그런 건물을 쓰고 있는 그 건물이 중앙정보부 교육관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소양교육이라는 걸 받았어. 네. 통일교육은. 그 소양교육이라는 게 뭐냐면 반공교육이에요. 밖에 나가면 뭐 북한 사람들 보면 어떻게 해라든가 뭐 북한 출판물을 보면 어떻게 해라든가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지식인들까지 다 교육을 받고 나갔는데 그 이제 바보가 된 기분이죠. 그래갖고 나가서 북한 유럽 사회 그냥 도착하면 거긴 뭐 다 무슨 책이든지 다 있으니까. 우리나라에서 판금이 되고 출판 금지가 돼 있는 책들 이거 아무것도 아닌 책들이에요.
무슨 이해치카 이게 자유주의자인데 이 사람의 역사는 무엇인가 이런 게 다 금소야. 예? 여러분 그 유명한 그 변호사라는 영화에 나오잖아요. 예? 아니 그 사람이 러시아 대사도 하고 영국의 주권을 위해서 일을 하던 우익 편향의 사람인데 학자가 빨갱이다가 썼다 이거야. 예. 심지어는 젊은 시절에 피카소가 프랑스 공산당에 입당한 적이 있다고 그래서 피카소 그림도 금지했을 뿐만 아니라 어느 회사가 피카소 물감이라고 저 어린애들 수채화 도구를 만들었다가 잡혀갔어. 그래서 그 피카소 물감이라는 말도 못 썼어요. 그 정도니까 그런 사회에서 유럽 사회의 그 자유분방함, 뭐 지식의 그 열려 있음 이런 데 가면 그 모멸감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청중들이 질문해. 너 노스코리아에 대해서 뭘 아느냐? 뭐 아는 게 있어야지. 이게 창피해서 내 작가인데 말이야. 이게 이 모멸감에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세계와 만난다는 것은 북한이라는 장애물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야 내가 세계 시민 속에 동참할 수 있겠구나 하는 모멸감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안 되겠다. 정면 돌파를 해야지. 그 작가라는 건 말이야 이런 거예요. 작가라는 건 무당이나 이런 거하고 똑같아. 여러분 트로이 이제 오디세이 보면 카산드라라고 나오잖아. 야, 이 트로이 망한다 말이야. 예언하고 말이야. 이런 것처럼 작가는 그런 존재야. 그래서 타부가 있거나 금기되어 있는 상황이 있으면 그걸 깨트려서 사회화하고 일상화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만드는 게 작가여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할 수는 없어요. 그 종교를 갖고 있는 종교인들도 그런 의무가 있죠. 그래서 억눌리거나 또는 제한받고 있거나 자유스럽지 않은 동시대 사람들을 풀어줄 그런 임무가 있는 거죠. 선생님 당시 이제 방북 당시는 김일성 수령 신 같은 사람이에요. 웬만한 나라 지도자도 못 만났는데 선생님은 가서 김일성을 아무리 유명한 작가라고 하지만 그래 20을 만나실 수가 있어요. 그 왜 리어 왕인이 템페스트 셰익스피어 연극 보면 옆에 광대가 하나 있잖아요. 그 왕이 이제 심심하고 긴장을 풀어주니까 그 광대가 참 자유스러워요. 여기 가서 풍자도 하고. 그 이제 보면 저기 만나러 들어가는데 호의 천국에서 주의를 줘요. 뭐 단답형으로 해라. 뭐 좋은 네 아니요 이렇게만 하고 좋은 얘기만 하고 뭐 그리고 말 끼어들지 말고 중간에 다 듣고 나서 이렇게 최후로 하면 간단히 줄여서 얘기하고 뭐 이렇게 주의사항이 많어. 근데 우리는 자유주의자라 들어가는 순간 다 까먹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서 이렇게 있는데 그 이충구라고 내 또래의 북한 시나리오 작가 뭐 거기에 무슨 뭐 노력영웅인지 무슨 인민 무슨 뭔지 받았어. 그 친구하고 나하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걔한테도 이제 얘기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일성이 물어보더라고. 그거 이 작가는 애가 몇이가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냥 벌떡 일어나니 네 셋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근데 나야 뭐 내가 알게 뭐야. 그냥 그게 주성님 그게 아니라요. 뭐 이러고 이제 그리고 뭐 말 중간에 끼어들기도 하고 자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게 재미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심심하니까 장길산 이게 노인들이 좋아하잖아요. 옛날 얘기니까 도둑놈 얘기고 그러니까 사실은 도둑놈 잡으러 다니는 얘기가 제일 재밌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뭐 여러 배 크기로 이렇게 키워가지고 그걸 봤대. 그러다가 그것도 눈이 아파서 그랬더니 측근에서 성우들 동원해고 남녀 성우가 입체 낭독을 했어요. 그 오디오북을 이 양반이 스스로 생각하고 그걸로 다 봤어. 그래 이제 나를 만나니까 얼마나 재밌을 거예요. 그러니까 장길사는 뭐 북에서 출판이 됐습니다. 그럼 뭐 김일성 자신이 직접 지시해서 아마 북한에서 출판된 유일하고 최초의 유일한 한국 문학이 되겠는데 박경리의 토지가 일부 한 2권인가 출판이 됐고 뭐 하여튼
내가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시스템이 달라도 사람 다 똑같아요. 그럼요. 다 똑같고 뭐 별거 아니에요. 예, 북한 뭐 무섭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다 사람 사는 데야. 똑같아요. 저녁에 문인들끼리 만나면 거기도 저기 수산시장처럼 대동강변에 수산시장이 있어. 그럼 또 거기 모여 밤에. 예. 그러면 이제 생선의 종류가 좀 다르지. 거기는 이제 명태가 여기 홍어처럼 명태 생명태 이렇게 썰어 갖고 이렇게 무친 거 그게 아주 술안주로 좋아. 예. 그 소주 먹으면서 노래도 하고 뭐 음담패설도 하고 그러면서 아주 재밌게 이렇게 똑같아요. 어디가. 예. 그래서 스님이 여기 와가지고 고초를 겪으셨는데 뭐 고쳐도 뭐 별거 아니었어요. 망명 생활에다가 감옥 생활이니까 그 대신 옥동자를 내셨어요. 지금 이제 북한도 가보니까 똑같더라. 그래서 나와서 쓰신 책이 소위 이제 방북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방북기 제목이 재미있어요. 사람이 살고 있었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우리는 이제 북한 하면은 머리에 뿔 달린 뭐 이상한 놈들이 사는 곳이다 생각했는데 선생님 그 책 제목이 사람이 살고 있더라. 우리하고 똑같이. 근데 그게 예. 그게 80년대까지의 일이지. 그 이후에 북한은 그 말하자면 사회주의권이 부서진 다음에 붕괴된 다음에 북한은 급전직하로 이제 빈공국으로 낙하해서 그런 상태의 생활로 다시는 못 돌아갔어요. 그 정도 생활 수준이었다면 70년대에는 북이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습니다. 그렇죠. 그건 뭐 세계 통계 뭐 유엔에서도 그거 다 인정하고 있는 건데. 그 자급자족으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너무 타계신 그런 폐허 속에서 그걸 이루었단 말이야. 자급자족 경제를 이루어서 그 정도 살게끔 했어. 그러니까 그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우리 동포인 우리 저 코리안이 그렇게 대단한 그런 기질과 재간을 갖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내가 북을 딱 두 마디로 표현하라면 절망과 감동이야. 감동은 그런 그 엄청난 생활력에 감동을 받는 거고 인민들의 생활력에. 또 하나는 절망은 분단돼서 세계 최강의 제국주의로부터 봉쇄당한 채 압박을 받으니까 사회가 통제화돼 있어요. 그거를 이제 와다 하루키 같은 뭐 이 양반은 똑같은 정치학자는 빨치산 시스템이다 그러는데 저는 그거를 뭐라 하냐면 농성 체제라고 그래. 예, 스트라이크 체제야. 그러니까 미국 놈들 봉쇄에 견디면서 이렇게 나가라 물러가라 이렇게 해야 되니까 여기다 뛰두르고 그러니까 야 누가 변소 가려고 화장실 가려고 야 앉아 있어 어딜 가 임마 꼼짝 마 그런 통제 그 통제가 굉장히 절망적이에요. 그래서 그 감동과 절망을 동시에 느꼈다. 그게 북한 인상기 아주 그런 거고 또 하나는 나는 지금 그 꼴도 보기 싫어요. 한 60% 이상은 프로파간다의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내 속에 이게 편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80년대에 똑같아. 여러분 버스 타고 가봐. 이걸 말이야 오른쪽으로 말이야 한 대를 확 돌리면 사람들 승객들 몸이 어떻게 되죠? 왼쪽으로 샥 쏠리잖아. 그건 왜 그래요? 균형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군부 독재 때 그렇게 이렇게 하니까 좌편향이 생겨요. 그러니까 모든 움직이는 것, 산 것들은 균형을 지향해.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국가보안법에 가장 참 너절한 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고무찬양죄라는 게 있어. 고무찬양죄가 뭐냐면 이거 저 한 번 받으면 이것도 최소 3년 반에서 5년 사는 징역이야. 북한을 조금이라도 좋다고 얘기하면 고무찬양죄 걸리는 거예요. 네. 이게 말이 돼요? 아니 나쁜 건 나쁘다 그러고 좋은 건 그래도 좋은 점이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지. 그러니까 나쁘다고만 얘기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기행문은 좋은 얘기만 썼어. 국가보안법 고무찬양죄를 다 이제 위반해버린 거죠. 예. 그런 편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교수님은 이걸 좋게 얘기하는데 나는
이제 문학으로 돌아왔으니까 꼴도 보기 싫어. 네. 아이, 그럼 이제 그 방북기는 그야말로 친북적으로 쓰셨어요. 예. 근데 이제 바로 그 뒤로 친북적이라기보다는 편향이 있다. 그냥 북의 좋은 점을 쓰려고 노력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거죠. 긍정적인 측면을 많이 묘사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바로 이제 나중에 내놓으신 작품이 손님, 아마 엄청나게 곤욕을 치르셨을 텐데. 뭐 북과 남. 네. 그러니까 이제 북에서는 당이 막 항의했어. 야, 그거 말이야 미군이 그렇게 하고 그런 건데 왜 달리 얘기하냐? 아니, 나 네. 먼저 얘기할게. 그다음에 남쪽에는 무슨 민족 21이 뭐 그래갖고 또 주사파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쪽이 다 나는 그걸 영어로 내셔널리스트라고 그러는데 내셔널리스트의 의미에는 민족주의라는 말도 있지만 또 서양 사람들은 국가주의도 똑같이 써요. 나는 국가주의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싶어. 그러니까 남북의 국가주의자들로부터 공격을 받았어요. 얘기는 뭐냐면 신천에서 엊그저께까지 서로 잘 살아오던 동네 사람들이 같이 서로 죽였어. 그게 한 6만 명 되는데 한 3만 명이 죽였어. 그러니까 한 절반을 죽였다는 거예요. 이거를 미군이 와서 죽였다 그래서 거기 미제 학살 박물관이 있는데 그래서 북쪽은 북쪽대로 남쪽은 또 남쪽대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그러면 내 포지션은 휴전선이다. DMZ 때 가서 서 있겠다. 내 포지션은 통일을 하기 위해서라도 DMZ를 고소하겠다. 이런 항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또 질문을 할 거예요. 이제 고게 된 답변은. 우리가 그 배경 설명을 제가 좀 드려야 되겠는데요. 여러분 이제 요거는 인터넷 자료 한번 찾아보세요. 황석영의 손님. 작품 이름이 손님이에요. 한 권짜리 장편 소설인데 이게 뭐냐면은 황해 북도 신천에 신천 박물관이라고 아주 유명한 게 있어요. 나는 이제 90년대 말에 일부러 거기를 이제 방문했는데 반미 교양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 주장하는 건 뭐냐면은 북한이 이제 남쪽으로 이제 내려왔다가 후퇴하는 과정에서 미군들이 이제 그 지역을 점령했는데 한 일주일 정도 점령하는 기간 중에 신천 주민 한 4분의 1 정도 3, 4만 명을 학살했다. 이런 내용을 꾸며가지고 박물관을 꾸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반미 교육 전시관이나 마찬가지죠. 근데 이게 사실은 내가 이제 목격자들뿐만 아니라 자료도 이제 여러 가지를 보면 남쪽에 그 830 켈로를 하면서 전쟁 진행 중이나 직후에도 북한을 드나들면서 게리라 하던 남쪽에 이제 북파 공작대들 중에는 또 문인 출신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많은 사람인데 그 사람의 경험에 의해서도 우리끼리 했다 그거. 그 우리끼리 했다. 또 내가 이제 내 그 동창이 경복고등학교 동창이 있는데 그 어머니가 황해도 분인데 그 어머니의 증언에도 우리끼리 그랬다. 그리고 그 바로 문제가 된 유태영 목사도 자기 형이 저 기독교인으로서 살해하고 그랬다. 그래서 그 자료를 일본에 있는 정경모 선생이 찾았어. 그래서 일본에서 와 있던 또는 일본 쪽의 연구자들이 여러 가지 그 근거를 대서 얘기를 했는데 진행은 이렇게 된 거예요. 말하자면 황해도가 전라도보다 훨씬 더 거기 전라도에 못지않은 북에서의 전라도가 황해도야. 왜? 평야지대니까 거기가. 그 먹을 게 많잖아요. 그랬는데 궁방전이 대부분 황해도에 있었습니다. 황해도의 계층 분석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거기는 대지주는 없어. 대지주는 궁이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 왕의 삼촌이나 왕의 뭐 후궁이나 뭐 이런 궁방전이 많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상층부의 계급은 중간 계급, 마른 계급들이 중농으로 올라서면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다산도 곡산 군수를 했을 때 거기 가서 보고 깜짝 놀랐어. 그 전라도로 가서 나중에 강진 가서 그 회상을 합니다. 아, 전라도도 심했지만 야, 거기 황해도의 수탈도 굉장히 심했다. 예. 그 정도로 황해다. 왜 황해도에 밀란이 그렇게 많고 도둑놈이 많아? 그 수탈이 심하니까 그런 거야. 그리고 거기 곡물이 맛있었어요. 과일도 제일 맛있었다고 그래서 거기에 납품을 받았어요. 궁이. 조선의 궁이. 그러니까 거기 계급이 그렇게 형성이 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는 전통 양반 여기처럼 토착 양반 해갖고 대지주 이런 게 아니에요. 중간계층이 올라선 거예요. 그러니까 김군이, 안중근이 이런 사람들, 특히 안중근이 천주교에 빠져서 동학 토벌하러 다니는데 앞장서고 그랬어요. 그 이유가 거기가 기독교가 처음 시작해. 그 백령도를 거쳐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제일 먼저 시작해요. 왜냐하면 그런 그 과거의 계급적인 그런 제약이나 전통에 얽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화 사상은 다 받아들인 거예요. 그 거기가 기독교 그 뿌리가 컸어요. 김구도 중간 계층입니다. 대개 이제 그런 말하자면 계급 구조를 갖고 있는데 해방이 됐을 때에 일본이 토지 개혁을 북한이 토지 개혁을 하잖아요. 토지 개혁을 하는데 중국이나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농민 자신들한테 맡겼거든. 그리고 활동가가 가서 같이 농사 짓고 일해주면서 그를 의식화시키고 그래서 그가 제안을 하고 거기서 계급투쟁을 벌려서 지주의 땅을 나눠서 이렇게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걸 착근이라고 그랬어요. 착근. 예. 근데 우리는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남의 미 군정이 실시되고 북한 소군정이 와서 지금 무슨 신타 통치를 하겠다 말겠다 그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조선노동당 북한 노동당은 굉장히 급했지. 그러니까 이제 시골에서 머슴들 데려다가 거기서 제일 하바리 거기서 제일 교육 못 받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애들 데려다가 평양에서 딱 3개월 교육시켰어. 그래갖고 현지로 돈을 보내서 걔네들이 이제 와갖고 토지개혁을 한 거야. 그러니까 어제까지 야 삼도라 이놈아 개똥아 이러던 놈들이 와갖고 뭐 이러는데 이종대죠. 지금 이 교수인가? 교수도 없어. 야 종대야 나와라 그래가지고 땅 내놔 임마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붙였죠. 그리고 저쪽에 중간층이라는 게 전부 기독교인이야. 예? 저기 기독교인이라는 건 말하자면 계급 구조로 볼 때 부르주아인 거예요. 땅도 많이 가지고 있고 중농이고. 그럼 걔네들하고 부딪혔어. 그래서 이게 북에서 황해도 쪽에 청년들이 많이 내려와서 영락교에 모여서 서북 청년회 그 반공 청년단 전국에 다니면서 학살하고 그런 서북 청년단의 시초가 영락교회의 청년부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어떻게 해서 반공 이데올로기로 변하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군이 인천 상륙작전에서 올라가고 있을 때 그때 38선 지경에서 주춤하고 기다려. 왜? 이게 북한을 또 넘어가면 쟤네들이 넘어오는 것처럼 우리가 넘어가면 이게 정정히 말하자면 그 유엔의 저기에 어긋나거든. 그러니까 이승만이 그냥 국군을 그냥 밀고 올라가 버렸어. 미군보다 먼저.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미군이 따라오기 시작했죠. 그랬는데 그 기간 동안에 청년단이 들어갔어. 황해도 지역으로. 그 옛날에 자기가 드나들던 데니까. 그래서 미군이 오기 전에 봉기를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더 심했지. 그래서 몇 명이 죽었어. 또 미처 점령하지 못한 데서는 우익이 좀 죽었어.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핑계 잡아서 48일 동안 죽입니다.
죽이는데 우익 청년들이 죽여. 그런데 근년에 그때 당시에 내가 브루스 커밍스하고 같이 그걸 찾아냈는데 하사관의 보고서가 있어요. 미군 하사관 중사야 중사. 중사가 거기 있었어요. 근데 뭐냐 하면 무기를 줬어 그 청년들한테. 무기를 준 건 미군입니다. 왜? 노획 무기들 거기 다 찾았잖아. 무기를 주고 실탄 준 거는 미군이야. 미군은 철도를 따라서 올라가서 사리온에 미군 사단은 평양을 빨리 점령해야 되니까 글로 가고 중대병력 정도가 사리온에 있었고 신천은 거기서 수백 리 떨어진대요. 거기 미군이 가지도 않았어. 네. 그리고 하사관 중사가 거기에 청년단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학살을 목격해서 일일 보고를 쓴 보고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군이 알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점령군으로서의 책임은 있으되 신천 학살은 우리끼리 한 거다. 그런데 왜 북이 저렇게 흥분하느냐 하면 북은 한국전쟁의 기본 이념을, 기본 생각을 한국전쟁은 무엇인가? 한국전쟁은 무엇인가 하고 질문을 했을 때 북한은 어떻게 주장하는 거냐면 이것은 민족해방전쟁이다. 여러분 그거 알고 있어야 돼. 굉장히 중요한 사회과학적 관점이야. 북한은 민족해방전쟁이라고 한국전쟁을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전쟁을 내전이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야. 내전이라고 인정하면 남한이라는 존재를 인정해야 돼. 지금 그거는 북미 협상하고 한국전쟁 협상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한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민족을 대표한 세력은 북한이 제국주의와 싸우고 있는 민족해방전쟁이지 이거는 내전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신천 학살이 우리끼리 죽였다 그러면 내전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예, 좋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그 조건이 남한의 동서분열을 계속 온전시키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건 우리 내부의 문제예요. 북한하고 아무 상관없이 남한이 그걸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반드시 이거를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무속은 우리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심성입니다. 기억에 저 끝까지 밀어붙여. 이 손님이라는 작품은 한편의 거대한 굿입니다. 이건 황해도 진옥이굿 12마당을 그대로 형식적으로 적용해서 무당이 굿하듯이 소설가가 굿을 하듯이 학살받은 피해자와 가해자를 동시에 등장시켜서 죽은 귀신과 살아있는 사람이 더불어 같이 이 서사를 끌고 나가요. 그러니까 이 소설 자체가 한편의 굿이야. 그래서 우리 무속에서는 저 기억이 끝까지 밀어붙여. 예. 아니 예수는 저 뺨 때리면 왼쪽 뺨 때리면 오른 뺨 내밀라고 그러고 부처님은 기억하고 그러는 거 다 집착이다 버려라 이랬는데 무속은 안 그래. 저 기억이 끝까지 밀어붙여. 그냥 끝까지 가. 그래서 불러내. 죽은 자 산 자 불러내. 그래 말시켜서 막 이렇게 굿을 통해서 진실을 밝히고 어떻게 해요? 해원풀이 원을 풀어줘요. 그걸 풀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어떻게 해? 용서해. 에? 용서해. 그리고 어떻게 해? 그리고 끝에 상생한단 말이에요. 결론을 같이 산단 말이에요. 같이 살자. 기억하자. 그리고 진실을 밝히자. 그리고 용서하자. 그리고 같이 살자. 이거죠. 좋습니다. 이게 통일이에요. 예. 이게 말 그대로 통일의 과정입니다. 그 우리 원불교 저 교무님들 앉아 계시는데 그게 바로 개벽의 과정입니다. 예. 기억하고 진실을 밝혀서 용서하고 같이 사는 거. 이게 통일입니다. 근데 그런 차원에서인지 몰라도 북한을 더 곤혹스럽게 하는 소설을 바로 다음에 쏟아내셨어요. 다리대기. 예. 탈북자 현실을 북한은 가장 꺼려하잖아요. 그런데 그 소설들을 다 자세히 보면 그게 뭘 얘기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바리대기에 보면 바리대기는
말하자면 미국이 계속 북한은 인권이 뭐 어쩌다고 인권 문제 삼고 그러는데 저기 자기 모순이야. 여러분 90년에 전 세계 사회주의권이 다 무너진 뒤에 사회주의 나라 남은 게 쿠바하고 북한이야. 쿠바는 그래도 날씨가 좋아서 티셔츠 2장이면 1년 살아요. 바나나 따먹으면 되고. 북한은 얼마나 어목해. 먹을 것도 없고. 여러분 90년에서 10년 동안 저쪽 북한이 고난의 행군이라고 그러는 90년 동안 북한이 300만이 굶어 죽었어요. 거기 300만이 굶어 죽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아프리카나 무슨 아프리카형 그런 기한가 그렇지는 않아. 그래도 이게 견뎌야 되니까 유엔 영감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 300만이 굶어 죽다 그러는데 어떤 형태냐면 배급이 점점 줄어요. 그럼 영양실조야. 하루에 한 끼 먹거나 하루에 죽 한 그릇 먹거나 그러면서 견뎌. 그 기간이 가면 영양분이 다 이게 영양실조가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노인네하고 그러니까 40대 이후 노인네하고 어린이 사망률이 급격히 늘어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영양실조 됐는데 감기만 걸려도 죽는 거야. 그게 300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퍼진다고 지랄들 했지. 예. 우리는 그러면 어떤 세월을 겪었느냐? 90년 동안. 처음에 음식 쓰레기가 연 5조 원이었어요. 그 다음에 10년대로 넘어가니까 한 8조 원? 그러니까 15조 원. 지금 15조 원을 넘고 있습니다. 음식 쓰레기가. 이거 말이에요. 1년이면 이게 이거를 옥수수라든가 뭐 밀가루라든가 이런 대체 식량을 사서 먹였으면 북한 2천만 인민을 5년 동안 먹여 살릴 수 있었어. 우리 지척에서 300만이 굶어 죽는 동안 우리 뭐 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러고서도 뭐 통일되면 저게 우리의 국토다?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도 말라고 그래. 뭘 기여했는데 저게 우리의 국토야. 예? 저거 절대 우리 국토 못 됩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중국이 들어가서 중국이 늘 그러잖아요. 청천강 분계선 얘기하고 거기까지가 자기네 땅이라는 거 아니야 역사적으로. 그럼 점령하는 거예요. 미군은 작전권 갖고 있고 DMZ 관리권 갖고 있어요. 유엔 사례의 이름으로. 그럼 미군이 들어가. 그럼 저 3분 되는 거예요 국토가. 통일 조항하네. 그런 권한이 있어 우리한테? 뭘 기여했는데 우리가. 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 문학인들이 남북의 문학인들이 어떻게 이 통일 문학을 갖고 가지고 우리 한반도 평화 통일을 좀 앞당길 수 있을까요? 나는 통일이란 통자도 쓰지 말라고 그러는 사람이에요. 요즘 평화운동을 해야 돼. 아니 정말 눈앞에 있는 건 평화체제를 이루는 겁니다. 예. 지금 말이에요. 여러분 몰랐죠? 여러분 우리가 전시체제야. 평화체제가 아니에요. 예. 전쟁이 안 끝났단 말이야. 한국전쟁이. 70년 동안 전쟁인 나라가 어디 있어요? 아니 남의 나라에서 외국군이 그것도 주둔해 있으면서 70년 동안 전쟁 상태를 유지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결혼하고 여기서 태어나고 여기서 슬퍼하고 여기서 사랑하고 그러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자국 깨면 오늘도 전쟁 중 자국 깨면 내일도 전쟁 중이야. 70년 동안 종전선언을 하기가 이렇게 힘들어. 왜? 종전선언하면 여러 가지 가치가 달라지니까 이 시스템의 가치가 달라지잖아요. 이 시스템은 뭐야? 동북아의 팩스 아메리카의 초소인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사드도 그렇고 지소미아 일본하고의 관계에서 그렇고 이게 결국 어쩔 수 없이 한반도 남쪽은 미군의 초소다. 전쟁 안 끝났다. 우리 전쟁 중에 있다. 도대체 이런 나라가 지구상에 있어요? 민족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 네. 그러니까 통일이고 개똥이고 헛소리 하지 말고
평화 체질을 쟁취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저 대담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재미있게 얘기해 주신 선생님께 다시 한번 박수 보내면서 끝냅시다.